나는 이 결혼 반대야. 후진국에다가 나이도 많은 노처녀와 결혼하겠다니. 너 혹시 속도 위반이라도 한 거니?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한국인은 일단 만나보셔야 한다고요. 제 여자친구는 정말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관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의 우선순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외모에 좀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제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소위동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점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좀 더 극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7살 연상의 한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영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자친구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결혼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내려와 산 지도 꽤 오래됐네요. 저는 5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 에릭슨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원래 대학교에 오기 전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한국 인문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오직 한국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보다 발음은 어색할지 몰라도 한국어가 갖고 있는 문법의 특성 같은 것은 한국인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커다란 키를 부러워하려나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부럽습니다. 저는 키가 큰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부러운 게 바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요. 그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린 피부죠. 한국에 오래 살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나이에 비해 젊은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웬만한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요. 일명 한국인 패치 완료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나이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동안이니까요? 한마흔이라고 생각했는데 60을 훌쩍 넘겼다는 할머님을 뵀을 땐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웃기고도 민망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한 출판사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주칠 일이 잦았던 여직원 한 명과 친하게 지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는데요. 지금 보면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당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호 예의 범절 개념이 제대로 안 박혀 있었어요. 제가 말을 편하게 했던 이유는 당연히 그녀가 저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 역시 제 나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전히 높임말을 썼고요. 차라리 말을 놓을 거면 쌍방으로 놓는 게 편하니까 말을 놓으라고 해도 본인은 존댓말이 더 친숙하다며 좀처럼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인 의사가 그러하니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냈죠. 그러다가 우리 둘이 외부 출장을 함께 나가게 됐는데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대신에 운전면허증을 꺼내었고요. 문득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허락을 구한 후 그녀의 운전면허증을 이리저리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걸 보게 되고 말았죠. 그것은 바로 그녀의 출생연도였습니다. 출생연도가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나이 정리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알고 보니 그녀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였어요. 그것을 알게 된 후 전 그녀에게 엄청나게 사과했죠. 정작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계속해서 존댓말을 사용해왔고 오히려 나이도 어린 제가 그녀에게 계속해서 반말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창피하죠. 이렇듯 한국 생활을 할 때 상대 얼굴과 실제 나이가 매칭되지 않아 난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빈말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듯해요. 한국 사람들은 딱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다 동안이더라고요.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정말 다들 학생 같아요.
한국에 오고 적응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집 근처 편의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로 민증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인증 검사가 필수였던 시절이 아니라 대충 보내주는 때였는데도 왜 제가 인증 검사를 했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도저히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정말 아기 얼굴처럼 보이는 동안이 많아서 더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무조건 청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증 검사를 하고 보면 다들 20대이고 심지어 30대 초반도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나이 맞히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영국의 고등학생 얼굴들이 한국에선 한 20대 중후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20대 후반 배우들이 10대 청소년 배역을 맡아도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동안 유전자가 부러워서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봤었는데요. 한국에서 제 나이를 공개하면 다들 충격적인 분위기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30살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40살일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예요.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안이 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평생 해본 적 없는 팩도 해보고 선크림도 매일 바르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건 결국 다 유전이었어요. 그렇게 관리해도 저는 한국에 있다 보면 제 나이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때쯤 제게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녀와는 현재 약혼까지 한 상태인데요.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세 번째 회사로 이직했을 때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협력업체 직원이었는데 업무가 낯설어 헤매는 제게 친절히 알려주는 그 모습에 반해서 먼저 연락하게 됐어요. 그녀는 정말 귀여운 사람이었거든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말이에요. 하루는 카페에 앉아 그녀와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였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밝히게 됐는데 그녀의 나이를 들은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무려 7살 많은 연상이었기 때문이죠. 연상이 싫었던 게 아니라 분명 동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7살이나 차이가 나는 누나였다는 점이 놀라웠던 거예요. 당시 여자친구는 일부러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냐면서 어떻게 본인을 자기보다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여자친구는 본인이 어려 보여서 좋다고 했지만요. 그녀는 이것과 비슷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관련된 일화를 하나 말해주었었는데요. 이전에 여자친구가 영국 회사에 주재원으로 갔던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안 얼굴 때문인지 작은 키 때문인지 몰라도 항상 클럽이나 바에 가려고 하면 입구에서 제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몰더라도 매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고 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 사람들이었어도 여자친구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 보이는데 그땐 얼마나 더 학생처럼 보였겠어요. 동안이어서 놀랐던 건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랍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마주할 일이 있었거든요. 여자친구는 저를 놀리고자 자기 여동생 나이를 맞춰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는 고등학생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저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나이보다 10살 많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10살을 더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말하는 바람에 여동생이 기분 나빠할 뻔했죠. 하마터면 신뢰를 범할 뻔했어요. 저는 예전 일이 생각이 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10대 번도 더 넘게 했답니다. 다행히 여동생은 농담이라면서 넘어갔지만요. 그러면서 자매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래전 둘이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갔던 적이 있더래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한 공항에서 어떤 백인 남성에게 무려 어린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린이로까지 보일 수 있나 싶긴 하지만 오래전 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생각보다 오랜 시간 함께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만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와 미래를 함께 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까지 꿈꾸게 됐죠. 얼굴부터 성격 스펙까지 뭐하나 부족한 게 없는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전까지 무수한 고난이 있었어요. 처음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선 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자친구가 단지 연상이라는 이유에서였죠. 늙은 사람한테 장가 보내기 싫다고 젊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라고 했어요. 또한 부모님께선 한국은 예의 문화가 강하니까 너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친구는 앞으로 연장자라는 이유에서 너를 하나하나 마치 애처럼 가르치려 들 거라며 반대했죠.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그렇게 대했던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아무래도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듯한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이미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은 유교 사상이 깊이 박힌 나라이니 그런 성향이 더 심할 것이고 그들의 부모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너에게 결코 좋지 못한 결혼이 될 거라면서 이 결혼을 말렸죠. 단박에 허락받을 줄 알았던 결혼이 입구에서 제지당하는 바람에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을 뵀던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들과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이 너무나 좋다고 해주셨었어요. 우리 부모님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간곡히 설득해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을 기다리며 몹시 긴장했던 상태였는데요. 그때 부모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제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설마 여자친구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너무 똥안이어서 놀랐던 거였어요. 부모님 역시 저보다 7살 연상이라고 들었으니 여자친구가 훨씬 늙었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서양인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인의 외모 나이는 5년은 어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 젊어 보일 수 있냐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보며 오히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대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장인어르신과 장모님도 두 분. 다 젊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놀란 듯 보이셨습니다. 두 분은 필라테스나 골프도 매주 하시고 서로 취미 생활이 독서여서 독서 토론 소모임 같은 것도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인 분위기를 보시더니 후반부엔 완전히 호의적으로 바뀌셨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었죠. 여자친구 역시 부모님께 깍듯이 예의를 차리니 기분 좋아하셨고요. 예의범절이라는 게 답답한 사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대우받아 보니 기분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어찌됐든 부모님께선 여자친구를 실제로 만난 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고 덕분에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보낼 신혼생활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반드시 여자친구를 닮아서 어려 보이는 유전자를 꼭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걸 느끼셨나요? 한국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나이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영국에 비해 어른을 공경하는 편이기 때문에 외모가 어려 보이지 않더라도 싹싹한 여자친구의 행동을 봤다면 분명히 결혼을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노화 속도가 영국인에 비해서는 느린 것이 사실인데요. 서양인들은 20대에 가장 아름답고 30대부터 급격한 노화가 오는 반면에 우리 한국인들은 30대를 넘어 40대까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한국인들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계절을 고루 갖춘 한반도의 기온 때문이라는 의견부터 마늘과 고추를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한국의 어느 고속버스를 정차시키고 침입하려는 듯한 괴한들로부터 지갑을 사수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어느 외국인. 이윽고 창밖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장면에 외국인은 당황한 채로 두 손 두 발을 드는데요. 마침 휴대폰에 배터리도 없어 경찰에 신고할 수조차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외국인은 자신에게 접근하는 교활한 언행을 목격하고 전례 없는 충격을 또 한 번 맞닥뜨립니다. 대체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주부 생활을 하는 레이몬드 고메즈입니다. 일찍이 벌어진 파혼으로 인해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직장을 옮겨 다니던 저는 제 아들이 조금 더 크기 전에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여행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항상 K-팝이나 한국을 유튜브로 검색하고 있었기에 한 차례 한국으로 여행 가려고 했지만 미국 친구들의 엄청난 만류에 한국 여행에는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후진국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친구들은 이웃나라인 선진국 일본에 가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한국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별다른 도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낯선 나라로 향하는 여행은 행선지가 어디든지 상관없었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희는 일본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배가 고파 가까운 곳에 자리한 아무 생선집에나 들어가 주문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사라져 있을 생선 머리가 고스란히 등장했고 제 아들은 생선 머리를 자꾸만 못 본 채 하며 사이드로 나온 반찬에만 손을 대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 사이드 메뉴를 조금 더 줄 수 없겠느냐고 점원에게 물었더니 그런 방침은 일본에 없다면서 나무라듯이 말했기에 저는 그만 수긍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선을 1인분 더 주문하니 그제야 사이드 메뉴를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돈이 아까웠지만 맛있게 먹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식사를 마친 뒤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일본의 골목길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분위기는 무척이나 음산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카로운 쇠붙이를 들고 다가올 것만 같은 노숙자들을 어찌저찌 피해 호텔 안으로 들어오니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부짖을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하루라도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조용히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려다 그래도 여행 온 김에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속는 셈치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무척이나 비쌌지만 그래도 아들이 더 크기 전에 한 번쯤은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가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저는 예상 밖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가 10분도 걸리지 않았기에 금세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기이하게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희 미국에서는 한 번 출국할 때마다 모든 것을 수기로 확인했기에 온몸에 에너지가 전소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여권을 전자기기가 인식하고 간단한 사인을 끝마치는 즉시 내보내주니 미국인인 저로서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잠시 뒤 저희는 일본에서 먹은 사이드 음식만으로 충분히 허기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천공항 밖으로 나와 가까운 택시를 아무거나 잡은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한국의 주위 경관은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급진 음식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니 당연히 저도 그런 곳이겠거니 짐작했었는데 유튜브에서만 보던 것처럼 완벽한 국가를 맞이하니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압도적인 식당의 간판들과 현란한 교통 시스템을 보면 어떤 외국인이라 해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음식점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으나 너무나도 배고프다며 배꼽시계를 재촉하는 아들의 입김 탓에 가까운 한식집 아무 데나에 들어가게 되었고 맥도날드보다도 가파르게 등장한 한식은 저를 한 차례 또 당황하게 했는데요. 잡채는 물론이고 비빔밥과 불고기는 너무나도 맛있으면서 감히 제 손으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마구마구 촬영하면서 아들에게 잠시 입을 대지 말라고 했고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주었는데 모두들 한식을 한 입 먹어보고 싶다면서 당장에 혀를 휴대폰에 갖다 붙일 뻔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제 아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거지처럼 비빔밥을 엄청난 속도로 먹어댔는데 누가 보면 제가 아들을 학대하는 새엄마라고 오해를 할 것 같아 제 얼굴 전체에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의 마스크 구매는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비빔밥을 포함한 사이드 메뉴까지 전부 흡입했고 반찬을 더 달라고 시험 삼아 요청해보니 일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인심 좋은 미소와 함께 공깃밥을 포함한 모든 반찬을 한국인 아주머니는 공짜로 제공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음식을 먹으면서 공짜는 아니겠다고 저는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이드 메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음식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나서야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아주머니의 신념을 확인했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을 향한 존경심을 품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인심의 얼굴이 화르륵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호텔로 향하는 지하철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실수로 다른 비행기에 아들의 짐을 붙여버렸다는 것을 밥을 먹고 포근해진 다음에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저는 아들에게 캐리어를 잃어버린 사실을 이실직고하지 않고 비밀로 붙이면서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인천공항으로 향했는데요. 왜냐하면 아들의 캐리어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꼭 안고 지냈던 아들이 아끼는 곰돌이 인형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입국 심사까지 끝마친 상황이라 돌아가기 위해선 다음 항공편을 기다려야 했기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저는 주저앉은 채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자꾸만 제 옆에서 화장실은 저기 있다며 혹시 안구에 습기라도 찼냐고 계속해서 몰아붙였지만 저는 한마디도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한국인 승무원이 다가오더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면서 저에게 질문했는데요.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들의 캐리어를 분실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그 어떤 기대도 사실상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걸 승무원이 안다고 해서 대체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는 당연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윽고 승무원분은 저희의 출발지였던 일본에서 우리의 비행기가 언제 이륙했는지 물었고 그 시간을 알자마자 조금만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대체 무슨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지만 친구한테 전화하는 중은 아닌 듯한 승무원의 표정을 보니 저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 아들의 짐은 일본에서 어딘가로 보내진 것이 분명했기에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건지 결코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승무원분께서는 약 5분 뒤에 마침 일본에서 현장 근무를 하는 한국 직원이 있다며 머지않아 아들의 짐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잠시 뒤 놀랍게도 아들의 캐리어는 아직도 일본 공항에 남아있다고 승무원분은 말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짐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치 않아 공항에 보류된 채로 아들의 캐리어는 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통화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고 제 아들에게 그제서야 곰돌이 인형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정말이냐며 화를 내듯이 물었지만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니 아들은 화를 억눌렀고 오히려 아들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일본으로 가지 말자고 애초에 말할 걸 그랬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본인의 캐리어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해했다고 짐작했는지 한국인 승무원께서는 캐리어를 얼마 안 가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제 아들을 달래주기에 급급했고 저는 한국인 승무원에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은 그제야 그런 거냐며 놀라듯이 말했고 주제를 돌리고 싶었는지 한국 공항에서는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그 어떤 상황에 당면한다 해도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승무원분께서는 한국에 도착하는 일본의 다음 비행기에 아들의 캐리어를 실어 달라고 부탁했으니 약 30분 뒤면 곰돌이 인형과 아들이 상봉할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말도 안 되게 신속한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혀를 다시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고, 제 아들은 캐리어를 보자마자 그것을 열어 제끼며 곰돌이 인형을 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아들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애초에 일본에 가지 말자고 떼를 쓸 걸 그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놀란 가슴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잠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따뜻했던 한국의 인심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한국의 호텔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찾았는데요. 아들은 자기가 캐리어를 기다리면서 한국의 무언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며 우리는 꼭 부산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서울의 지하철로 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바로 보이는 고속버스를 저희는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모든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에 또 한 번 저희는 존경의 눈빛을 가져야 했습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워싱턴 밖으로 조금만 나가도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문화생활이라고는 전혀 즐길 수가 없기에 이런 기술력과 시스템을 보고 당연하게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말 맞다나 한국은 후진국이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보며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저는 착각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올라탄 고속버스 안에서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뿐 아니라 다개국어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저희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주지 않고 그냥 영어만을 방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영 좋지 않아 내릴 곳을 놓칠 때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깨끗한 발음과 음질로 그것도 여러 언어로 방송되고 있어 내릴 곳을 제대로 놓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인의 따뜻한 배려심에 한 차례의 감동을 받으며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속버스가 멈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달리는 고속버스가 이런 식으로 멈추는 경우는 딱 하나였기에 저희는 미국 전역을 숨죽이게 했던 끔찍한 범죄를 떠올리며 유서를 작성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갑을 꾹 움켜쥐었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창밖을 바라보니 정말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실성했는지 웃음을 머금은 채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한국인들을 따라 웃지는 않고 저희 역시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한국인들은 도로 한복판에 놓여있는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건물로 향하고 있었고 그 건물의 맨 꼭대기에는 영어로 휴게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간식을 사거나 화장실로 향했기에 어이없는 현실에 갑작스럽게 안도감이 들게 된 저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소변이 마려웠고 화장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약간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무료일 뿐 아니라 대단한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면모가 확연했기에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행을 왜 저지했냐면서 나중에 추궁할 궁리를 끝냈고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게 여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친구들이 구사했는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러본 휴게소의 식당은 따끈따끈하고 푸짐한 음식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진정 이곳이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하며 회오리 감자를 하나 사 먹었습니다. 저는 고속버스에 올라타 휴대폰으로 찍은 회오리 감자를 친구들에게 자랑해 주려 촬영을 하려는데 배터리가 너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촬영이 좌절되자 가방에 있던 충전기를 잠시 꺼내고 한참을 멍 때린 뒤에야 한국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콘센트에 충전하려면 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하냐고 묻자 친절한 한국인분은 씩 웃으면서 이곳에서는 무료로 마음껏 충전할 수 있다고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돈을 내지 않고 콘센트를 사용했다가 소량의 벌금을 낸 적이 있었기에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었는데 한국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까지도 교활한 사기를 치기 위해 나를 속이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던 저였지만
곧장 그의 손에 의해 제 충전기가 콘센트에 꽂혀지기 시작하니 모든 의심과 불안한 감정이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가지고 있던 회오리 감자를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공유해주며 바라보게 된 고속버스 창밖의 놀라운 경관은 제 입을 악다물 수 없게 했고, 창 밖으로 틈틈이 보이는 한국의 공원은 너무나 놀랍게도 개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가 공원에서 하도 들끓다 보니 범죄자들의 비밀 기지를 애초에 말살시키자면서 공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축소시키는 추세인데, 이와 달리 한국은 완전히 개방된 공원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공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원에는 쥐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공원에도 찔끔찔끔 돌아다니는 수십 마리의 쥐가 수두룩한데, 이곳에서는 쥐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 감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저와 아들은 약 20분 뒤에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한 곳이 호텔이라고는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조그맣고 낙후된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에서 젊은 여성분이 나오시더니 아들과 저를 보고는 뜬금없이 들어오라고 했고, 저와 아들은 당황하면서 그 여성분이 말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끔 외국인들이 착각을 하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딱 봐도 예약한 외국인인 것 같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볼품없어 보이던 외관과 달리 건물의 내부는 돌을 깎아 만든 쉼터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카운터까지 있었고 모든 자재들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바로 이곳이 한국의 전통 호텔인 한옥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호텔의 편리성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장기간 머물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거라며 내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나무였던 외관과 달리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내부의 품격을 보면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한옥의 향기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들어가게 된 방 안에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살랑살랑 움직이는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마음껏 만끽하며 침대에 누우려 했는데요. 한옥의 주인분은 발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아들의 설명으로 인해 한국에는 그런 난방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은 미국의 히터보다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건강에도 좋은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2주 동안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제가 보내준 사진을 바라본 제 친구들은 당장 휴가철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모두 예약했다면서 방방 뛰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후로 인천공항에서 멀어지는 한국을 보면서 저희는 눈물을 흘렸고, 지내면 지낼수록 신기한 게 참 많은 나라였다는 생각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면 친구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한국을 알리고 싶은 마음을 양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 근처의 한식당 불고기를 먹으며 맛이 이상하다고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는 외국인 학생.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함성과 함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외국인은 포크를 떨어뜨리고 기침을 해댑니다. 그렇게 바닥에 널브러진 외국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아기를 키우는 애엄마 몽테슈 파르티에입니다. 이번에 저는 애아빠가 휴가를 맞이해서 해외여행이나 한번 빠르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프랑스에는 워낙에 자연이 많아 울퉁불퉁한 산속에서 동물들과 어우러지다 보니 최신 기술에 뒤떨어져 있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해외여행을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다녀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 아빠에게 선진국인 한국에 다녀오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번에 호주에 한번 가봤었는데 여행 첫날부터 저에게 권투 신청을 하는 캥거루를 보면서 어째서 호주에 왔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프랑스랑 다를 것 없이 호주에는 자연이 너무나도 많았고 나무에서 코알라가 저에게 침을 뱉는 광경은 정말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도 마세요.
제 아들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을 보고 갑자기 구토를 해댔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나뭇가지로 뱀을 쫓아냈지만, 나중에 보니 머리통이 세모여서 잘못했으면 그대로 비명 행사했을 거라는 사실을 접하고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로 놀러간 해외여행에서 골로 갈 뻔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소문으로 들은 한국은 우리 프랑스처럼 영어를 잘하면서 굉장히 발달된 국가라고 하니 당연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애 아빠는 죽어도 한국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기에 저는 울부짖으면서 발악해야 했답니다. 애 아빠는 차라리 동양으로 갈 거면 무조건 중국에 가자면서 세계의 경제대국은 어느 나라도 아닌 중국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했지만 애 아빠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난생 처음으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첫날부터 저희 가족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꼬랑내가 지속적으로 올라와 구토를 유발했으며 소량의 돈을 매번 지불해야 했기에 저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더러운 꼴을 당하기 싫어서 애써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돈을 받느냐고 화장실 앞에 앉아있는 중국인에게 물어보았지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며 화장실을 이용하기 싫으면 기저귀를 차라는 허무맹랑한 조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중국인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 소량의 돈을 지불하고 화장실을 이용했고 이동하는 와중에 골목 근처에서 몸을 웅크린 채 볼일을 보는 중국인과 눈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중국인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아예 없는지 대견스럽게 대변을 보고 있었고 그들을 구경하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소변을 보고 있었고 그들과 실수로 눈이 마주친 저는 끔찍한 장면을 뒤로하고 이동하기 위해 또다시 걷는데 숙소에서 말도 안 되는 최악의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댔고 중국어 특유의 발음 때문인지 굉장히 시끄러웠으며 계단을 우당탕탕 뛰어다니는 바람에 침대에서도 항상 심각한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흔한 일인지 그 어떤 중국인도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생각에 애초에 먼지도 너무 많아 실제로도 숨을 쉴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삿대질을 했고 하루라도 이곳에 더 있으면 내가 중국인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저의 무지막지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프랑스로 향하기 위해 짐을 싸고 그러면서도 저는 왜 옆나라인 선진국인 한국을 두고 이곳에 와서 날 생고생시켰느냐고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럼 그 선진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는 발언에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프랑스로 향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이동하는 와중에 타게 된 지하철에서 저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영어로 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중국말만 나와서 내려야 하는 역에 대해 집중하지 않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역에 내리기 십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로 방송이 나오니 전혀 집중하지 않아도 되어 배려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곳에서 아들을 키우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의 깊은 배려심에 크게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원래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한국은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할 뿐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면서 절대로 좋아하지 말라고 찬물을 끼얹어 저는 남편에게 프랑스어로 된 욕을 했고 그렇게 울상이 된 남편은 지하철에서 나오면서 머리를 계속해서 긁적였습니다. 저희는 강남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길목마다 가로등이 배치되어 있어 심각하게 놀라야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오후 9시가 넘으면 모든 거리가 깜깜해져서 강도들이 날뛰기에 안성맞춤인데 이렇게 밝은 한국을 보니 절대로 강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할 수 있어 저희는 조국을 부끄러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으나 아직까지도 남편은 무엇이 꺼림칙한 것인지 절대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남의 화장품 가게에서 프랑스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고품질의 화장품을 마구잡이로 구매했고, 주변에 있는 다이소에서 기념품을 골라댔는데, 남편은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도 조금 사고 싶은지 선망의 눈초리를 자꾸만 쏘아보냈습니다. 저는 한국이 대단한 선진국이고 프랑스는 넘볼 수조차 없는 최고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물건을 한두 개쯤 사는 것은 아무 말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꼴에 자존심이 있는지 남편은 절대로 갖고 싶어서 쳐다본 게 아니고 눈을 둘 데가 없어서 잠깐 바라본 것이라고 구질구질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얘기했고, 저는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기보다 이곳에서 돈을 내어 해결하라고 했는데요. 마침 가까이 있는 한국인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친절한 한국인은 웃으면서 바로 저기에 있다고 손짓을 해주었고, 저희는 어째서 공중화장실이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을 찾으려면 중국에서는 산 넘어 산을 대여섯 번 정도를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이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당연히 화장실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희는 마치 사기를 당하는 기분에 말문이 막혔고 막상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거액의 돈을 청구당할 것 같은 기분에 굉장히 불안했지만 남편은 한번 한국을 믿어보자며 아들을 공중화장실에 밀어넣었고 저는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며 과연 어떻게 될지 한참을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얼빠진 얼굴로 공중화장실을 기어 나왔고 아무 비용도 청구하러 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저희는 진정 한국의 면모를 체감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휴대폰을 움켜쥐면서 이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토해냈고 갑자기 놀라는 소리에 쳐다보니 남편의 휴대폰에 살짝 금이 가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고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난 것이 모두 한국 때문이라는 헛소리를 했고 확실히 한국이 프랑스보다 좋은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노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한국을 그렇게 좋게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물어보았는데 사실 남편은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길거리로 나온 저희는 어떤 가게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택배 더미를 만지작대는 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절대 그런 거 만지지 말라고 아들에게 얘기했고 혹시나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거라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한국말을 학교에서 약간 배웠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면서 오히려 이것은 식재료라고 했습니다. 마침 식당에서 그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기에 곧바로 저희는 이것들이 채소와 고기 등 신선한 음식의 재료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 매일매일 정시에 신선한 재료가 도착하는 한국 식당의 시스템의 놀라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프랑스의 식당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인프라가 너무 좋지 않아 몇몇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제외하면 냉동 재료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 맛이 더럽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재료를 가져오고 있으니 이곳의 한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게다가 행인들이 손을 한 번만 대도 식재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텐데 한국인 중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을 넘어서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는 거리가 가진 화려한 등불을 뒤로하고 신선한 재료를 추구하는 식당에 들어갔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흥미로운 웃음소리와 기쁨과 설레임을 느끼며 너무나도 맛있는 한식을 주문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이것이 성공의 맛이라면서 불고기를 입안 가득 쑤셔 넣었고 믿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불고기를 입안에 쑤셔 넣으면서 숨이 막힌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도 계속 한국은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너무 심하게 불고기를 집어넣는 아들의 기세에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고 치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캑캑거리면서 아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새파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황급히 아들을 밖으로 빼냈고 주변에 보이는 아무 병원에 들어가 진단을 받게 시켰는데요.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있던 한국인 의사분이 아들의 등 뒤로 다가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아들의 입속에서 엄청난 불고기를 배출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다며 여러 번 인사를 했고, 아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불고기를 보면서 너무나 아깝다며 큼직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옷을 거의 찢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인사를 하느라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고, 얼마냐고 물어보니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을 알려주는 의사의 말에 혀를 내둘러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곤 했기에 이처럼 저렴한 비용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은 당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혹시 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면허증을 요구했고, 한국인 의사분은 유창한 영어로 여기 있다며 신분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얄미웠고 아들만큼은 무조건 한국에서 자라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그리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다가 다쳐도 상관없는 한국은 양육하기에 최고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고, 병원 비용이 너무나 비싸 부자들 말고는 거의 가지 않는 프랑스 병원을 떠올리면서 저희처럼 한국 병원과 비교하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인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 선진국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처럼 복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희는 입국할 수 있는 과정을 나중에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한식당을 이용하면서 프랑스의 음식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되었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고 말았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와 일에 치여 1년이 넘도록 정신없이 살아가던 끝에 이제서야 한국으로 이민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완전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반년이 넘게 한국어를 공부했고 아들과 남편에게도 배우게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아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보람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